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여행은 5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룩셈부르크 부유층 노인 8명이 일본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두 유럽 각지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비상 착륙하게 된 곳이 바로 대한민국 부산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삼성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프랑스 출신 가이드 앙투안 듀퐁, 30년간 유럽 부유층의 아시아 여행을 전담해온 베테랑입니다. 이번에도 8명의 룩셈부르크 노인들과 동행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부산에 발을 디딘 지 단 5분 만에 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60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룩셈부르크보다 안전하고 편리했습니다. 귀국 후 현지 언론의 이 한마디가 유럽 사교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부산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평생 유럽이 최고라 믿던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30년 경력의 프랑스인 가이드 앙투안이 직접 동행하며 목격한 그 놀라운 3일간의 기록,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앙투안 듀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럽 부유층 어르신들의 아시아 여행 가이드로 일해왔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했고 일본과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각지를 수백 번도 넘게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부산에서 겪은 일은 제 30년 경력 중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저는 룩셈부르크에서 오신 8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각자 성공한 사업가이거나 은퇴한 금융인들이셨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함께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시는 오래된 친구분들이었죠. 저는 3년 전부터 이분들의 여행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착륙해서 일주일간 교토 근처 골프장을 돌아다닐 예정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순조롭게 날아가고 있었고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며 일본 음식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일본을 10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이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일본 상공에 접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장이 갑자기 기내 방송을 통해 강력한 태풍이 일본 남부를 강타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오사카를 비롯해 도쿄까지 주요 공항들이 모두 폐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체 공항이 한국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삼성 텔레비전을 쓰고 계신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현대 자동차가 한국 회사라는 것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시아를 다녔지만 주로 일본, 중국, 태국만 집중적으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착륙이라 호텔 예약도 안 되어 있었고 언어 문제도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였는데 한국어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르신들 중 한 분은 77세로 심장이 좋지 않으셨고 다른 분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낯선 나라에 갑자기 도착하게 된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규모는 프랑크펜르트나 파리 공항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하는 외국인 단체가 있다는 정보를 미리 받았는지 영어가 가능한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계신 어르신을 보더니 휠체어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사양하셨지만 직원은 공항이 넓으니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 공항들에서는 비상 착륙한 승객들은 보통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별도 창구를 열어주어서 10분 만에 모든 수속이 끝났습니다. 심사관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는 것을 배려해서 천천히 질문했고 체류 목적과 기간만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짐을 찾는 곳도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카트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지 않으셔도 되도록 제가 카트를 끌었는데 카트 바퀴가 아주 부드럽게 굴러갔습니다. 유럽 공항들에서 쓰는 카트는 바퀴가 잘 안 굴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큰 택시 2대를 잡아 타고 해운대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추천해준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본 풍경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속도로가 정말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선도 명확하게 그어져 있었고 도로 표지판도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운전 문화였습니다. 모든 차들이 질서를 지키며 달렸고 끼어들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단지마다 녹지 공간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계획 도시들처럼 체계적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 깔끔했고 거리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하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해변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 어르신 중 한 분이 창밖을 보시더니 놀라워하셨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여자들이 혼자서 편하게 걷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세 번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온 외국인 손님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편안한 객실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중 무릎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 저층 객실로 배정해 주었고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으로 방을 잡아 주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버튼마다 점자가 새겨져 있었고 층수를 음성으로도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도도 넓고 밝았으며 카펫이 두툼해서 걸을 때 발이 편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침대가 넓고 편안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시원하게 보였고 해변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동안 아시아 각지의 호텔을 다녀봤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도쿄나 홍콩의 최고급 호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룩셈부르크 어르신들과 호텔 로비에서 만나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예상보다 훨씬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비상 착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일찍 깬 것도 있었지만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너무 평화로워서 더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젖히니 해운대 백사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아침 산책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룩셈부르크 어르신 두 분도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역시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해변을 산책하고 오셨다며 정말 놀라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사장이 이렇게 깨끗한 곳은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모래사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 파도가 밀려오는 곳까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함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호텔에서 해변까지는 걸어서 2분 정도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천천히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건널목이 꽤 넓었는데도 충분히 여유 있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니 정말 깨끗했습니다. 모래사장 곳곳에 쓰레기통이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이른 아침인데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해변들도 많이 가봤지만 대부분 전날 밤 파티 쓰레기들이 아침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책로였습니다. 해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가 있었는데 바닥이 평평하고 넓어서 걷기에 정말 편했습니다. 중간중간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쉬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벤치마다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도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았다 일어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센 강변 산책로도 유명하지만 여기 부산의 해변 산책로가 훨씬 더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 옆에는 운동기구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운동기구인데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기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시고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조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조식 뷔페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유럽식 빵과 치즈는 물론이고 아시아 음식들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마다 영어로 된 설명 카드가 붙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맛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적혀 있어서 처음 보는 음식도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음식을 담으러 가시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도와드렸습니다. 무거운 접시를 들고 계시면 테이블까지 가져다 드렸고 어떤 음식이 맵지 않은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 맛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밥과 국을 처음 드셔본 어르신들이 의외로 맛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 나이에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김치는 처음에 매워서 조금 놀라셨지만 몇 번 드시더니 이것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컨시어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서 구경할 만한 곳이 어디냐고요? 컨시어지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구경하시고 동백섬 산책로도 좋고 시간 되시면 지하철 타고 남포동까지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고 심지어 간단한 지도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점심때쯤 다 같이 동백섬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24시간 운영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깔끔했습니다. 물건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도 친절했습니다. 물 몇 병을 사는데 비닐봉지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동백섬으로 가는 길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사가 있는 곳에는 계단 옆에 경사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그늘진 벤치들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셔서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는데 벤치 옆에 작은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 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백섬 끝까지 걸어가니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룩셈부르크도 아름다운 나라지만 바다가 없어서 늘 아쉬워하셨는데 여기서 이런 풍경을 보게 되니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느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상 착륙이라는 상황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올 일이 없었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77세 되시는 어르신 한 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다치신 것은 아니었지만 발목을 접질리셨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호텔 직원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즉시 얼음 주머니를 가져왔고 근처 정형외과 병원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말하기를 걸어서 5분 거리에 좋은 정형외과가 있으니 택시 타고 가시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고 했습니다. 유럽 같으면 구급차를 부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호텔에서 불러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와 다친 어르신 그리고 그분과 가까운 친구 한 분이 함께 갔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상황을 이해하시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5분도 안 되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접수대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접수 직원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영어가 가능한 간호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와서 자세히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언제 다쳤는지, 어디가 아픈지, 평소에 다른 질환은 없으신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기하는 환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나이가 많고 다친 상황이라고 하니 순서를 앞당겨 주었습니다. 유럽 병원들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예약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는데 여기서는 환자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영어로 인사를 하시며 어디가 불편하신지 물어보셨습니다.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발목을 만져보시며 진찰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아파하시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와서 환자분을 엑스레이 촬영실로 모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엑스레이 예약을 하고 며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촬영실도 깨끗했고 장비도 최신형으로 보였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방사선사 선생님이 계속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도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15분도 안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고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주 정도 조심하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붕대로 고정을 해주시고 소염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병원 내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국도 병원 안에 있어서 따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사 선생님도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시고 이 약은 아플 때만 드시면 된다고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약봉투에 영어로 복용법을 적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수납을 하러 갔는데 제일 놀란 것은 금액이었습니다. 진찰비, 엑스레이 촬영비, 약값을 다 합쳐도 유럽 병원비의 4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추가 비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 금액의 5배는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험이 있을 때 이야기고 보험 없이 외국인이 치료받으면 더 비쌉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간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치료를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간 친구분도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을 아시아로 안내하면서 병원에 가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1번, 태국에서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언어 문제며 비용 문제며 복잡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두들 안심하셨고 한국 병원이 그렇게 좋냐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다친 어르신은 이제 통증도 많이 줄었다며 내일부터는 천천히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고 천천히 걸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호텔에서 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어르신들과 저는 남포동 쪽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가 알려준 대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운대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였습니다. 역 입구를 찾기가 쉬웠습니다. 큰 표지판이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계셔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역사 내부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도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표를 사는 곳으로 갔는데 자동 발매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영무원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셔서 남포동이라고 했더니 발매기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셨지만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고 직접 한번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쉽게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표가 아니라 카드 형태였는데 나갈 때 다시 반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편했습니다. 플랫폼도 깨끗했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서는 위치에 맞춰서 사람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모두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줄을 선 순서대로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전동차 안으로 들어가니 좌석이 넉넉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좀 있었지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많은 외국인들이라는 것을 본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르신께 앉으시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괜찮다고 손을 흔드셨지만 그 젊은이는 이미 일어나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도 일어나서 또 다른 어르신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터널벽이 지나갔고 이따금 역에 정차했습니다. 각 역마다 한글과 영어로 역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고 음성 안내도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내려야 할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좌석도 깨끗했습니다. 손잡이도 반짝반짝했습니다. 3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지하철을 타봤지만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도 깨끗하기로 유명하지만 부산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남포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도 내렸습니다. 역 안내도를 보고 출구를 찾았습니다. 몇 번 출구로 나가야 국제시장이 가까운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활기찬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국제시장 입구가 바로 보였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고 좁은 골목길로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좁고 복잡해 보여서 조금 걱정했지만 걷다 보니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습니다. 각 상점마다 파는 물건이 정해져 있었고 통로도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켜주며 다녔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도 바가지를 씌우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물건을 보여주시고 영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한 어르신이 작은 기념품을 하나 사셨는데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다가 출출해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어묵이라는 것을 팔고 있었는데 따뜻한 국물에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한 꼬치 사서 나눠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짜지도 않고 담백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입맛에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국제시장을 나와서 조금 더 걸어가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가까워진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재래시장과는 달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니 수족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과 해산물들이 수조 안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생선들도 많았고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계셨는데 그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영어는 거의 못하셨지만 몸짓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이 생선이 맛있다고 하시며 수조 안의 생선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고 손짓으로 물어보니 2층으로 가져가면 요리해준다고 손으로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광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아주머니가 수조에서 광어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살아있는 광어였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시고 가격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이 정도 크기의 신선한 생선을 사려면 2배는 줬을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광어를 비닐봉지에 담아주시며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니 식당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시고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아까 산 광어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는데 바다가 보였습니다. 항구에 배들이 떠 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오셔서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 물어보셨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시는 젊은 직원분이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로 먹을 수도 있고 매운탕으로 끓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상의해서 반은 회로, 반은 매운탕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알겠다고 하시고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밑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김치, 무, 콩나물 같은 반찬들이었는데 모두 신선해 보였습니다. 15분쯤 지나니 회가 나왔습니다. 접시에 광어회가 예쁘게 담겨 있었고 상추와 깻잎, 마늘 같은 채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초고추장도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직원분이 어떻게 먹는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추에 회를 올리고 초고추장을 찍어서 쌈을 싸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신선했습니다. 비린내가 전혀 없었고 식감이 쫄깃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파리의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보다 더 신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직접 수조에서 건져 올린 생선이니 당연히 신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를 먹고 있는데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울까봐 걱정했지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생선살이 부드럽게 익어서 살살 녹았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 나이에 새로운 맛을 알게 되다니 한국에 온 보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운탕을 다 먹고 나니 속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생선값과 요리값을 합쳐도 정말 저렴했습니다. 유럽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3배는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계산하면서 아주머니께 정말 맛있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더니 아주머니도 웃으시며 또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비싼 돈 주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적이 많은데 오늘 이 시장에서 먹은 식사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의 신선함도 신선함이지만 상인들의 정직함과 친절함이 느껴져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건물을 나와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한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자갈치 시장 간판과 바다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 아저씨께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시장 안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시장 화장실이라고 하면 보통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었고 휴지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손 씻는 곳도 깨끗했고 비누와 핸드타월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한 나라에 대한 인상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들도 많이 가봤지만 시장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대부분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시장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센텀시티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에서 백화점까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하 통로를 따라 걷는데 양쪽으로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있었고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로도 넓어서 사람들이 많아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천장이 정말 높았고 내부가 밝고 넓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이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이지만 매장 인테리어가 유럽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울로 된 벽면에 저희 모습이 비쳤는데 조명이 좋아서 얼굴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각 층마다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안내판이 붙어 있어서 찾기 쉬웠습니다. 남성복 매장이 있는 층에 내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와이셔츠를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와이셔츠를 보고 싶다고 하니 여러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이 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이 사이즈를 물어보고 피팅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피팅룸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울도 크고 조명도 밝아서 옷을 입어보기 좋았습니다. 의자도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기 편했습니다. 셔츠를 입어보시고 나오셨는데 잘 어울렸습니다. 직원이 칭찬을 하며 다른 색상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2벌을 사시기로 했습니다. 계산할 때 면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여권을 보여주면 세금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쇼핑을 하다가 쉬고 싶어서 휴게 공간을 찾았습니다. 각 층마다 소파가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소파도 편하고 테이블도 있어서 가방을 내려놓고 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정수기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물을 드셨습니다. 종이컵도 준비되어 있었고 냉수와 온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백화점들은 보통 휴게 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카페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는 무료로 쉴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가로 갔습니다. 한 층 전체가 식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선택의 폭이 정말 넓었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까지 다양한 종류의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식당을 선택했습니다. 불고기 정식이라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정갈했습니다. 불고기와 함께 밥, 국,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모두 맛이 좋았고 양도 충분했습니다. 특히 나물 반찬들이 건강에 좋아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기에 딱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옥상 정원이 있다는 안내를 보고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에 정말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고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옥상을 이렇게 활용한 것이 신선했습니다. 정원에서 주변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센텀시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 도시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과 전혀 달랐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특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전통 한정식을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식당 내부는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벽에는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도 은은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돌과 나무, 작은 연못이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한정식 코스가 여러 종류 있었는데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매운 음식은 따로 표시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니 맵지 않은 코스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들에 담긴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나물, 전, 조림, 구이 등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각 음식마다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달랐습니다. 직원이 각 음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의 온도였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나왔습니다.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한 음식을 다 먹을 때쯤 다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메인 요리로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큰 접시에 담긴 갈비찜은 고기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젓가락으로 쉽게 떨어질 정도로 오래 삶았나 봅니다. 간도 세지 않고 딱 적당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 중간에 주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으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하니 기뻐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처음이냐고 물어보셔서 부산에서 여러 번 먹어봤다고 했더니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디저트로 식혜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식혜는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밥알이 동동 떠있는 음료였는데 신기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화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했는데 가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 정도 퀄리티의 식사를 룩셈부르크에서 하려면 2배는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온천 간판이 보였습니다. 해운대에 온천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온천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가까운 온천 시설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요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이 깨끗했고 사물함도 넉넉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온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탕이 있었는데 온도가 다 달랐습니다. 뜨거운 탕, 미지근한 탕, 냉탕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탕에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부드러웠고 온천 특유의 미네랄 냄새가 났습니다. 몸을 담그니 여행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문도 커서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도 온천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탕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은 드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드디어 일본 쪽 태풍이 지나가고 비행기가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예상치 못한 부산 체류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을 체크아웃하면서 프론트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직원도 즐거운 여행이었기를 바란다며 웃으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원래 목적지였던 일본보다 부산이 더 좋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입국할 때처럼 출국도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는데 한국 화장품과 식품들을 구경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부산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름도 잘 몰랐던 도시였는데 이제는 정이 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부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족들에게 부산에서의 경험담을 신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병원 이야기, 음식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한 어르신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부산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놀라워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저렴하면서도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아시아 여행을 간다면 한국도 꼭 포함시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골프 모임에서 부산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만 계속 가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도 고려해보겠다고 하셨답니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점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다른 고객들에게 한국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는 유럽 어르신들에게 한국, 특히 부산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몇 분은 다음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 뒤 룩셈부르크 어르신들 중 2분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모두 구경하는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동행했는데 2번째 방문이라 더 여유롭게 즐기셨습니다. 가족들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에 놀라워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한국을 여행 코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만큼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따뜻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국은 정말 좋은 여행지입니다.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저렴한 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노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함께 여행했던 어르신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모두들 부산에서의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내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여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여행하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우연히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였지만 한국을 경험한 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민의식, 배려, 문화, 공공 시스템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4일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한국에서만큼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방문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릴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룩셈부르크 노인들 부산 비상 착륙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